한밤의 거리는 종종 숨죽인 비밀을 간직한 채 희미한 조명 속에서 흔들린다. 거기서 나는 매일 운전대를 잡는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와 가끔은 웃음보다 더 깊은 한숨이 흐르는 시간. 내 이름은 최혜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따뜻한 핸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충남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어릴 때부터 광활한 바다를 보며 자랐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도사리는 겨울의 삭풍과 물속에 잠긴 시간의 잔혹함도 함께 배웠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작은 배를 끌고 나갔고 어머니는 낡은 방파제 근처에서 조개를 캐곤 했다.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늘 우리 집에 배어 있었다. 그런 냄새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지만 실은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냄새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학교에 다닐 무렵 나는 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교실 뒤 창가에 놓인 낡은 소설 한 권을 우연히 집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가득했다. 폭풍우를 헤치고 항해하는 해적선이나 도시에 반짝이는 불빛 같은 것들이 글자로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몇 달 뒤 어머니도 뒤따르듯 세상을 떴다. 그때 나는 17살이었다. 가난과 잃은 상실에 휩싸여 나는 중단 없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친척들은 모두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등을 돌렸고 장례를 치르는 비용조차 빠듯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인천 변두리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에 들어갔다. 새벽마다 나는 거친 손으로 재봉틀을 돌렸다. 바늘에 손끝이 찔려 피가 나도 눈물을 흘릴 새가 없었다. 딱딱한 기숙사방, 공장 기계 소음, 하루하루 늘어나는 피곤함 사이에서도 간간히 신문을 뒤적이거나 누군가 흘린 헌책을 주워 읽었다. 그때 나는 책이야말로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있었다. 정갈한 와이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둔 채 국수를 후루룩 먹던 사람. 내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워주며 미소 지었는데 그 순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회사 업무로 공장에 들르는 거래처 직원이었다. 그 사람이 일요일마다 헌책을 묶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 은혜가 고마워 더없이 신이 났다. 그의 웃음은 공장 기계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나를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는 급히 가까워졌고 결혼도 서둘렀다. 나에게는 그가 마치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좋은 어른 같았다. 곧 딸을 낳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비린내 나는 바다도 재봉틀에 베인 손가락도 모두 잊고 오직 딸만 바라보았다. 남편은 직접 벽지를 고르고 아이를 위해 작은 책장을 짜주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선물해 주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다. 결혼 후 2년쯤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술에 의지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처음에는 회사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려 했다. 그런데 밤새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무서웠다. 날이 갈수록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되었다. 한 번은 아이 앞에서 손찌검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바늘을 들던 시절처럼 여전히 참고 또 참았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나를 책망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어쩌면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 사람은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이 새벽에 찾아와 말했다. 차량이 가로등과 부딪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것이었다. 장례식은 썰렁했고 그의 친구들 몇 명만 조문을 왔다. 상복을 입은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차가웠다. 남은 건 아이와 빚뿐이었다. 가끔씩 그는 그저 위로받고 싶어 술에 달랐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딸을 키워야 하는 나로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 편의점과 식당 서빙을 전전하며 꼭 쥐고 있던 건 책이었다. 돈이 없으니 중고서점을 뒤지고 온라인 무료 강좌를 찾아 듣고 점심시간이면 신문을 오려 정리해 두었다. 책 속 문장들이 내 마음을 붙들었다. 그렇게 공부한 지식이 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들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싶었지만 딸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나를 버텨냈다. 그 아이가 엄마 나중에 선생님이 될래 하고 말하던 날, 내 작은 기쁨은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았다. 그러다 어쩌다 듣게 된 이야기가 여성 대리운전이었다.
밤에 일하면 낮에는 딸을 돌볼 수 있다는 계산도 섰다. 운전면허는 남편이 예전에 강요하듯 따두라고 했을 때 억지로 땄는데 그게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릴 줄은 몰랐다. 앱에 등록하고 첫날부터 겁이 났다. 낯선 남자들이 취한 채 차에 올라탈 때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래도 밤거리를 달리는 편이 낮에 편의점을 도는 것보다 벌이가 조금 나았다. 무엇보다도 딸 등록금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야 했다. 어떤 날은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과 눈빛을 맞닥뜨렸다. 여자가 왜 이런 일에 젊을 때 다른 길로 가지. 듣기 싫은 소리도 많았지만 그들은 현실보다 술 취한 자기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이었다. 대개는 욕을 참아내고 침묵했다. 그러나 어느 비 오는 밤 어떤 중년 남자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비웃듯 내게 말했다. 혼자 이렇게 밤에 일하면 남자들이 원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에 핸들을 잡은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아팠던 말은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던 나도 외롭고 기사님도 외롭잖아요. 였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에 앉아 라면을 끓이는 내가 떠올랐다. 나는 분명 그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 막 웅크리고 울던 순간들이 있었다. 손끝에 밝힌 생선빈을 자국이나 봉제 공장에서 칼에 베인 상처보다 외로운 마음이 더 참기 힘들었으니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손님, 오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다. 그렇게 밤거리에서 온갖 사람을 만났다. 서로가 알지 못하는 삶을 떠안은 채 누군가에게 울고 싶어 하는 이들.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밤중에 뜬금없이 날씨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내게서 옛 애인의 흔적을 보았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주로 침묵했고 가끔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신기하게도 그들 중 몇몇은 차에서 내릴 때 고맙다고 말했다. 낯선 기사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그러다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문정우였다. 처음엔 다른 손님과 별다를 것 없어 보였다. 어느 비 오는 가을밤, 강북의 허름한 술집 앞에서 그가 비틀거리며 조수석에 탔다. 집에 가고 싶지 않네요. 라는 한마디. 그의 목소리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다. 행선지를 묻자 그는 딱히 갈 데도 없어요 라며 고개를 떨궜다. 운전석에 앉은 나 또한 그 말이 남일 같지 않게 들렸다. 어쩌면 우리 둘 다 밤거리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차가 천천히 달리고 창문으로 비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그가 불쑥 물었다. 운전기사님, 혹시 가족 있으세요? 난 짧게 딸이 하나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딸도 지금 20살이 넘었을 텐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그 지난한 말 한마디가 차 안공기를 바꿨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수년간 쌓인 외로움이 보였다. 어쩌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문정우라는 그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내게 대리를 부르곤 했다. 어떤 날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한숨만 푹 쉬다 내렸고 또 어떤 날은 회사에서 겪은 일이나 젊은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서러움을 털어놓았다. 가끔 누가 내 생일을 기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집에 있던 초콜릿을 차에 챙겨두었다. 어느 날 그가 술이 덜 깬 목소리로 오늘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더군요. 라고 할 때 나는 조용히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그런 작은 위로가 그를 잠시나마 사람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 자신도 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내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고맙다고 했다. 보통은 회사를 다니면 부장님, 집에서는 아저씨 정도로만 불리고 누구도 내 존재 자체를 봐주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에 내 마음 한구석도 덜컥 내려앉았다. 나 또한 여러 사람에게 편견 섞인 시선을 받았으니까. 그 인연이 깊어져 결국 문정우는 내게 사업 제안을 했다. 이런 대리운전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인 회사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기사님이 가진 재능이 나한텐 놀랍거든요. 처음에는 황당했다. 내게 사업이라니. 평생을 밑바닥에서 허덕였던 내가 언제 돈을 모아 사무실을 차리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사람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었다. 내가 밤마다 경험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 취객들이 쏟아내는 외로움, 안전한 귀가에 대한 간절함,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큰 파도였지만
누군가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몰랐다. 몇 주간 고민 끝에 나는 동의했다. 해보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돈만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해요. 그러자 문정우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익이 있어야 계속될 수 있다는 점만 잊지 말아요. 내가 투자할 테니 우리 방식대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처음 회사 이름이 필요했다.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내가 제안했다. 따뜻한 핸들. 차가운 금속이지만 누군가 잡았을 때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운전대처럼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안전하게 이끌어주자는 뜻이었다. 문정우도 좋네요라며 바로 수락했다. 이름만큼은 쉽게 정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험난했다. 은행 대출은 당연히 퇴짜를 맞았다. 사무실 월세조차 밀린 적도 있었다. 기사 모집 공고를 내면 대부분이 여성 대리운전 회사가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반응으로 일축했다. 한 달, 두 달이 흘렀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 SNS에 어느 여성 고객이 올린 게시물이 터졌다. 밤늦게 술집에서 나왔는데 따뜻한 핸들이라는 대리운전의 여성 기사님이 너무 친절했고 안심할 수 있었다. 덕분에 무사히 집에 왔다. 사진에는 편안히 잠든 본인의 모습과 조수석에서 손님을 위해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줄이는 여성 기사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호응했고 우리 회사에는 갑자기 문의가 빗발쳤다. 여성 대리 기사를 찾는 여성 고객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뿐 아니라 심야의 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여러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었다. 취객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안전을 책임진다는 문구가 사람들 사이에 화제였고 한 유명 방송 진행자가 직접 우리 서비스를 체험한 뒤 전파해서 극찬해 주었다. 그때부터 탄력이 붙어 새로운 기사도 많이 지원했다. 나처럼 험난한 인생을 겪어온 여성들이 밤마다 핸들을 잡으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시작했다. 남성 고객들도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 건 처음이다. 운전만이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다는 피드백이 이어졌다. 문정우는 자사관리팀에 합류해 투자 전략과 운영을 도맡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종종 회사 회의에서 인용하며 이 사업은 그냥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역설했다. 그의 과거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언젠가 그가 내게 말하길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에도 예전과 다른 빛이 돌았다. 나 역시 밤마다 여전히 운전대를 잡았다. 대표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가 진짜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잊지 않을 것 같았다. 여전히 위험한 순간은 있었다. 일부 취객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는 회사에 마련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기사끼리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여성 기사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갔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자 큰 기업 임원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심야 상담 서비스를 계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예전엔 여성 대리운전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사내 간단한 설명회를 열어 그들이 왜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지 들었고 직원들이 퇴근 후 술에 취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한 귀가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 계약 하나가 우리 회사의 돌파구가 되었다. 딸은 그 무렵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도 받았다. 한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때때로 집에 내려오면 엄마, 이제 밤샘 근무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마라며 나를 챙겼다. 그러나 나는 대리운전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운전석을 벗어나면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과거의 어둠이 나를 올가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정우가 내게 희소식을 전했다. 제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에서 회사 소개 기사를 봤다고 혹시 아빠가 여기서 일하는 그 사람 맞냐고 묻더군요. 그가 서툴게 웃는 모습에서 한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조심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며칠 뒤 그는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딸을 만났고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딸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그 말이 어쩐지 나를 울컥하게 했다. 나도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버텨왔는지 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했다. 더구나 얼마 후에는 그 딸이 회사를 찾아왔다. 맑은 눈으로 웃으며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 이제 술 마시고 외로움에 지쳐도 혼자 울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건넸다.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외로운 이유로 술을 마시고 또 망가져 가는 걸 지켜봐왔다. 우리가 만드는 이 자그마한 서비스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회사 따뜻한 핸들은 전국 여러 도시로 확장되었고 여성 기사 비율이 상당히 높다. 내가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했을 때 들었던 비웃음은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여성 기사님이 더 안전하고 섬세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말 못할 슬픔을 안고 차에 오르는 이들이 많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마음을 닫았다고 털어놓고 또 다른 이는 갑자기 별거 중인 배우자를 떠올리며 창밖을 응시한다. 기사의 역할은 그저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굳이 말로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사업이 커졌어도 나는 여전히 밤이 되면 조끼를 입고 운전석에 앉는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딸은 이제 대학원에 다니며 교육학을 전공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우리 엄마처럼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럴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가 아이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은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길이라는 사실이 기쁘다. 며칠 전에는 한 중년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내 손을 꽉 잡았다. 남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는데 기사님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웃게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 눈물에 담긴 무게가 느껴져 나도 같이 울었다.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열쇠가 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좋겠다. 오늘도 도시의 밤은 어둡고 빗방울은 그 어둠을 조용히 적신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다. 해안가 마을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자랐던 내가 밤거리를 달리며 술 냄새와 사람들의 한숨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 끝없는 야간 도로 위에도 때때로 부드러운 온기가 필요함을 배웠다.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이제 대표님인데 언제까지 운전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사람들은 제 직함보다도 제가 잡은 핸들의 온기를 더 필요로 하니까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외로움을 실은 자동차를 몰며 언젠가 조금 더 환한 길로 안내하리라 믿는다. 그 험난했던 과거조차 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된 지금, 이 길은 두렵지만은 않다. 비가 그친 새벽, 도로가 한결 조용해지면 차창 방멀리 잃어버린 옛 바닷가가 아른거린다. 과거의 나와 앞으로 갈 길 사이를 잇는 이 운전석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인생의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끝을 향해 가는 시계 초침이 사무실 벽에서 조용히 움직인다. 직원이 다가와서 말한다. 대표님, 조금 있으면 인터뷰 일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을 준비한다. 아직도 세상에는 외로운 이가 많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기 따뜻한 핸들의 모든 운전사가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반드시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